혁신이나 변화를 이제 주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는 경영 컨설턴트, 옛날에는 컨설턴트라는 용어가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요즘은 그냥 뭐 한 번은 갔더니 명함을 주니까 요즘 주로 어디 개발하세요? 그래서 뭘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세요? 또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걸 하게 된 배경 자체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도 국격이 갖춰지고 경제가 성장하는 거는 이제 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영 혁신이라는 거를 그룹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88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이제 혁신을 각 회사들에게 이제 전파시키고 하고 삼성그룹 자체가 진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배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이제 주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서 끝내고 자리를 옮겨서 이제 한국융립 컨설팅에 옮겨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부 이제 혁신을 또 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이 IMF 체제가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정부 쪽에 들어가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또 혁신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에서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우리 남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인데, 급여 시스템을 이렇게 이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계신 남성분들이 별로 안 좋죠, 그죠? 통장을 뺏기고 나니까 경제권이 넘어가고 이런 거고, 사실은 여성가족부에서 저한테 상 줘야 됩니다. 여권 신장에는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 들어와서 뭐 굉장히 많은 걸 바꿨는데 혜택 보고 또 좀 있죠. 예를 들면 요즘 전출신고 같은 거 안 하시죠? 전출신고 합니까? 이사 가시면? 네, 안 합니다. 제가 원래 만들었던 건 전출신고를 다 없앴는데, 이거를 보고를 하니까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이걸 두 개 다 없애면 큰일 난다. 자꾸 딴지를 걸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아우성 치다가 결국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출신고부터 이렇게 없앴던 거예요. 지금 입찰 시스템 같은 거 온라인하고 그때 다 만들었던 거고요. 요즘 이제 최근에 바꿨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연말정산 하시죠? 여기 연말정산 안 하신가요? 대부분? 그럼 다 이제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입니다. 연말 소득하면 정산하면 마이홈택스 들어가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죠. 옛날 같으면 그거 저처럼 강의하고 그러면 막 50군데 60군데 원천징수 받아서 그걸 붙여서 구세청에 또 신고하고 그래야만 환급이 된 거였어요. 요즘은 마이홈택스 들어가서 그냥 보고 확인하고 꾹 눌러주면 바로 환급되고 뭐 그러죠, 그죠? 잘 모르신 거 봅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의 시스템을 고치는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런 것들은 이해관계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류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전제로 하는 거는 항시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수용을 해줘야 이게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정부 쪽의 혁신을 이제 그래서 제가 DJ 정부 때부터 시작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처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특히 농림부 같은 경우는 이 농촌을 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가지고 뭔가 제대로 좀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론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잘 못 느끼세요? 대한민국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강이 기적을 이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칭찬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관계사는 제가 실용관계사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세계 9번째 무역 1조를 뭐 이렇게 달성했다든가, 농업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산업사회로 전환했다든가, 또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칭찬을 하는 나라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도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대한민국이 광복 이후에 얼마나 발전했는가. 자, 우리나라가 53년도에 딱 보시면요. 53년도하고 60년 딱 비교를 해서
비교해서 딱 보시면 GNP만 약 3만 1000배 정도 증가합니다. GNP.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인당 소득이 53년도 67달러예요. 요즘 돈으로 하면 약 한 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에 국민 한 사람이 번 돈이에요. 요즘 딱 쓰임새로 보면 부족돈을 한 번 내면 딱 끝나요. 1년 동안 번 돈이. 여러분 내실 때 그렇게 하죠. 좀 친하면 10만 원, 좀 덜 친하면 한 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7만 원.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벌던 나라가 약 60년 만에 얼마나 느냐면 약 420배 정도 들어요. 그래서 약 28,000달러인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당 소득이 이게 7만 원 벌던 사람이 이게 3천만 원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 60년 동안 성장률은요 약 7.3%씩 매년 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자, 자동차가 또 우리나라는 부의 또 상징으로 많이 등극을 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1000대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전번에 교통부 이창원님 잠깐 뵀더니 약 한 1800만 대 거의 육박한다고 해요. 자동차 부유하게 됐죠. 잘 살잖아요. 정부의 고민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살게 됐으니까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엊그제 나온 데이터 보니까 행복지수 156개 중에서 약 54위 정도. 우리나라가 잘 보시면 이게 15년부터 측정을 해도요. 47위, 58위, 56위, 57위, 54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항시 50위권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정부의 고민은 뭐죠? 잘 살게 돼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해야 될 텐데 행복하지 않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굉장히. 가끔 저희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못 살게 한번 해볼까? 그럼 행복해질까? 이렇게.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부 다 이제 뒤에 이제 갈등 문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이게 잘 살게 됐지만 굉장히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 지수로 이게 표현이 되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실제 보면 10년도에 나오는 자료 보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2위입니다. 2위. 터키가 1위고, 터키는 이제 종교 갈등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뒤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3위 정도 돼요. 약간 멕시코가 이제 1위로 올라가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도 계속 세계에서 갈등 지수가 높기로는 2, 3위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갈등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뭐예요? 네.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갈등 지수를 측정하는 지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 대체적으로 소통 부족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하고 또 신뢰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대화를 잘 못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못해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갈등 조금 다루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 갈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까처럼 터키 같은 경우는 종교 갈등 하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에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이다. 그러니까 헌법 1조를 민주공화국 빼고 민주주의 빼고 갈등공화국이라고 하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개 보이잖아요.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이념, 지역, 환경, 성별. 이거 말고 또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특유한 거. 호부 갈등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다음 문화 갈등도 있어요. 종교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거는 다 갈등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제가 이거 저번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있을 때 가서 자문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이 갈등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걸 자원으로 쓰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갈등 모습을 고발의 갈등 같은 걸 극화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구경할 때 그래서 고도간에 몰래 잡고 싸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박수 치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돈 벌니까 일단 돈을 벌고 일단 어차피 그걸 거니까 돈이라도 벌자. 그렇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죠? 예. 좋다고 해도 채택은 안 됐어요. 그리고 계속 그런 걸 보여주다 보면 스스로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계 평화 이기가지고 하고 또 우리끼리는 열심히 하다 보면 야, 그만하자. 너무 창피하다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원으로 쓰자고 했더니 아이디어는 좋은데 채택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나라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하나는 자살률을 꼭 많아요. 자살률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로 높죠. 거의 뭐 자살률 세계에서 지금 13년 정도 유지하고 1위로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불만이 많고 뭔가 갈등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근저에는 소통이라는 게 잘 잡고 있다. 일단 이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십시오. 저 이런 거 그냥 허다하게 보죠. 우리 일상화돼 있죠.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하죠. 정부청사 앞에 가면요 매번 돌아가면서 나와요. 이거 오늘은 복지, 내일은 환경, 그 다음에는 교육 매일 돌아가면서 나와요. 한 번은 세종청사를 가는데 갑자기 막 관을 갖고 막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관을 가지고 왜 들어가요 거기를? 그게 무덤도 아닌데 정말 그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대화가 안 되죠. 말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말로 안 되니까. 말로 잘 풀어주면 되는데 말로 안 되니까 머리에 띠누르고 그 다음에 북과 장구를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느껴야 되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면 이게 나라가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통이라는 게 이건 뭔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단어적으로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 의사소통 그러면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 그러면 이게 통자가 통할 통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히면 같은 통자긴 한데 이렇게 바뀌어요. 막히면 아플 통자로, 그죠? 그러니까 막히면 아픈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와 계시는데 집에 부부간에 한바탕 하고 왔어요. 이 바쁜데 지금 교육 간다고 한바탕 탁 하고 나면 그냥 속이 환합니까? 그러던가요? 아니죠. 직장에 갔는데 아침에 누가 말을 걸어와요. 그런데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을 걸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죠. 기분 나쁘죠. 서로 대화가 안 되니까. 역시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 이게 혈액이 잘 순환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순환이 안 되면 뭐예요? 훅이란 걸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어떻게 한다? 뚫어야 된다. 뭘로?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니즈를 잘 봐가면서 이 사람은 술로 뿌려야 되면 술로 뿌려야 되고 뭐 이게 주먹으로 뿌려야 되면 주먹으로 뿌려야 되고 남 불면 아프니까. 자, 그런 측면인데 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나라가 맞죠? 네. 잘 됩니까? 네. 잘 안 되죠? 네. 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이렇게 하거나 강의를 들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참여가 돼야 돼요. 항상 참여. 참가하고 참여는 다릅니다. 네. 참가는 이 공간에 있는 것. 참여는 네, 공감 좋습니다. 참여는 쉽게 말하면 내 의사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의사 표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말로 하면 참 좋은데 말을 하니까 좀 끄끄럽죠? 이 사람은 발언하는데 항상 공포가 따라요. 이렇게 공포감이.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곤란하면 뭘로 하면 돼요? 네,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라는 거는 거의 비언어적인 이 소통이 도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70, 80%는 비언어적으로 합니다. 집에서 부부간에 싸움할 때 꼭 말로 합니까? 말로 안 하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그만해 이렇게 소통 되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비언어적인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하기 곤란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고개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이러면 되죠, 그죠? 내가 알았다. 안 맞으면 옆으로 이렇게 한 번 하시면 고개가 아프다 그러면 눈꺼풀로 눈꺼풀도 아파서 못하겠다면 손으로 맞아요. 당신 말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 맞으면 이렇게 하시면 다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소통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시를 잘해주는 것 이게 참여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게요. 대부분 학교 가서 이게 스님들 이렇게 수업한 걸 잘 보고 와서 뭐라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렇게 주입식으로 하면 학교도 학습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체험식으로 하든가 뭐 하여간 참여식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또 본인들은 안 그래요. 또 본인들은 오면 하기 싫어해. 그런 거 전부 다 그냥 가만히 있고 이게 앞 사람 뒤통수 보면서 이렇게 잠깐 졸기도 하고 이러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거는 이제 참여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대한민국은 국가 자체도 잘 안 된다. 뭐 그러면 지역사회는 뭐 소통이 잘 될까요? 지역사회. 지역사회도 무지무지 안 된다. 지역사회도. 제가 이제 이 농림부 쪽에 자문을 많이 하면서 농촌을 다 이게 한 7년 동안 평가를 해봤는데요. 아 정말 가만히 보시거든요. 우리나라 마을이 한 3만 6천 개 있습니다. 3만 6천 개 중에 정부가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마을이 한 2,200개 정도 돼요.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뭐 체험마을, 뭐 그다음에 체험 휴학마을, 뭐 전통 테마마을, 뭐 정보학마을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 20가구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3만 6천 가구 중에 과소화 마을, 20가구가 안 되는 마을이 10%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2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요. 20가구 이상 돼가지고 이렇게 리더가 조금만 움직이시면 5억이 내려옵니다. 5억. 적은 돈 아니죠. 그다음에 마을을 두세 개 묶어서 하면 권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 30억 이상 내려와요. 네. 조금 커져 중심지 이렇게 되면 80억, 120억 그래요. 최근에 제가 진도에 가서 가상이라고 있어요. 가상. 한 군데 사람은 한 200명 살아요. 거기 이제 선정이 되는데 거기 150억 내려옵니다. 자, 우리 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서 보면 거의 다 갈등과 분열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조용한 마을에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가면. 네. 우리 돈 앞에 전부 장사가 없어요. 전부 다. 뭐 사업하실 분은 우리 관리 쪽은 이장님이라고 하시고 사업하실 쪽은 이원장님이라고 하시는데 뭐 이원장, 전 이원장, 부위원장 막 갈등 생기고 뭐 사무장하고 싸우고 그다음 주민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돈이 30억이 뚝 내려오면 이걸 어디다 뭘 건물을 짓든가 뭐 하여간 할 거 아니야. 해가지고 건물 짓 때 자기 마을에 유치시키고 싶죠. 그죠? 근데 싸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잘 돼도 싸우고 또 못 돼도 또 싸워요. 지원이 안 되면 3년 동안 딱 끊기면 전기세를 누가 내느냐 또 싸워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뭔가 마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이런 이해관계를 합의를 도출해서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퍼실리테이션은 농림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으로 만들어서 RF라고 합니다. 루럴 퍼실리테이터. 그래서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토익을 하실 때 신청을 하면 와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해줘요. 주관에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주고 이런 걸 해요. 그럼 뭐를 토론하느냐? 여러 가지 있죠. 거기도. 자, 우리 마을에 자원이 뭐가 있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중에 대표 자원을 뭘로 할 거냐? 그걸 상품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득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렇게 전부 다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그걸 안 하고 나면 나중에 전부 다 이제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직장도 잘 안 된다고 해요. 3분의 2가 소통 안 된다고 그러고요. 조사해보면. 학교는 소통을 가르치는 쪽에도 또 안 돼요. 뭐 학교 교사 간에도 안 되는 건 당연하고 교사와 학부모, 뭐 대학은 더 그렇죠. 학과 간에 벽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잘 되는가? 가정에서 소통 잘 되세요? 어떻습니까? 잘 되십니까? 네. 예, 이제 잘 되신다 분이 있어요. 가끔은. 확률적으로 2%가 안 되더라고요. 다 그냥 원수다 그러고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냐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소통이 잘 돼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네. 말이 안 통했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서로 집안도 다르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도 잘 맞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더욱더 잘 알게 되죠. 같이 밥도 먹고 뭐 빨래도 하고 잠도 자고 애도 낳고 그러니까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 서로 잘 알게 되면 소통이 더 잘 돼야 되는 겁니까? 안 돼야 되는 겁니까? 잘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더 안 되죠? 뭐 이상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뒤에서 그런 걸 좀 풀어드릴 텐데 어쨌든 가정에서도 소통이 무지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로 가정이 공동체가 깨지고 있냐면 1년에 약 25만 쌍 정도 결혼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30만 쌍인데 줄었어요. 25만 쌍 중에서 1년에 가정이 10만 쌍 이상이 깨져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깨진 데도 있고 또 살다가 이제 참다 못 참아가지고 퇴직금 탔날 또 깨진 가정도 있고 중간에는 상속 문제로 또 법정에 서가지고 가족 전체가 또 깨진 경우도 있고 그게 1년에 10만 쌍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이 가족 공동체가 엄청나게 빨리 깨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협회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아, 가정을 갖다가 이 회의를 해주는 전문가를 길러야 되겠다. 그렇죠? 자, 가정이 쌈을 마야 하는 가정은 부자가 쌈을 마야 할까요? 가난한 쪽이 쌈을 마야. 부자. 네. 가난한데도 쌈 합니다, 가끔. 근데 한 번 하고 나서 안 해요. 남는 게 없어, 상처밖에. 근데 아주 부잣집은 상처 플러스 뭐? 알바가 생겨요. 그쵸? 제가 물어봤어요. 야, 가서 4시간 술 헝땅 먹고 한번 그냥 휘죽고 나면 3천만 원 주면 너 어떻게 할래? 100% 간다 그래요. 100% 가서 술 먹고 한번 뒤집은다 그래요. 잠보다.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근데 그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잣집에 싸우는 이유는 상속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속의 기준이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도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어머님이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으신데 조금 헷갈려요. 제가 맞으면, 제가 가면 그래요. 네가 맞이지 또 그래요. 그런데 맞이를 많이 주려가 그러다가 막내가 가면, 막내한테는 네가 사랑을 가장 적게 받았다지 또 이래요. 그러다가 셋째가 가면 네가 지금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지 애들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른 거야, 생각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한번 이렇게 퍼시레트니 해보면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전부 이야기할 거예요. 각자 다 달라요. 합의가 안 되니까 나에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문제도 합의를 해야 되는 기준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 조직에서는 회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죠. 소통. 물론 강연도 소통 방식이고, 보고하는 것도 게시물을 이용하는 것, 또 우리 말하는 SNS를 이용하는 것도 좀 소통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회의를 하면요, 대한민국의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조직도요, 거의 25% 정도 돼요. 많은 데는 회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회의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의는 많은데 토론이 안 되고, 토론해봐야 결론 안 되고, 결론 나봐야 실행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고, 회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회의는 많은데 토론 안 하죠. 토론해봐야 결론 안 나고, 결론 내봐야 실행 안 하고, 그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많이 할수록 뭐다? 회의감만 쌓이는 거죠. 계속. 그렇죠? 회의를 많이 할수록 회의감이 쌓이죠. 근데 이게 회의할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다르다와 틀리다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나하고 다르면 일단 틀리다고 인정을 해요. 그렇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른 거죠, 사실은. 네. 근데 나하고 다르면 일단 틀리다고 해요. 또 회의하실 때 잘 보시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주관자가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뭐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질문을 해요. 그럼 답 안 해요. 이야기 안 합니다, 보통. 발언에 공포가 있어갖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동의한다고 착각을 해요. 내 의견에 전부 동의한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동의하는 겁니까? 실제 동의 안 해요. 회의 끝나고 딱 나가면서요, 딱 문턱 넘었으면 그때부터 뒤딱 까기 시작해요. 야, 아까 그 사람 말한 거 맞냐? 나 안 맞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 참 아까 앞에서 말 안 했어 내가. 야, 우리끼리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가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자마자 전부 다 분파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회의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의견을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의견 표시 안 합니다. 절대. 그리고 나가서 뒤담가버려. 전부 다. 그래서 항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일일이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 이제 농촌의 마을 같은 데는요, 사인을 받아. 그래도 나중에 오리발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럼 녹음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오리발돼. 내 목소리 아니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퍼실리테이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퍼실리테이션은요, 불어에서 온 겁니다. 뭔가 쉽다 이런 뜻인데, 이걸 명사화해서 퍼실리테이션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사람을 퍼실리테이터 그래요. 요즘은 이제 거의 직업화가 돼서 많이 양성이 돼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하는 것만은 한 200명씩 길러져 있고요. 시군 단위로 보면 한 많은 데는 10명, 적은 데는 한 2~3명씩 있어요. 그다음 우리 민간 쪽에서 한 500명 정도 길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거의 한 700~800명이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물론 이제 농촌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쓰게, 도시재생이나 지역개발 쪽이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런 데만 써야 됩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가 뭐 예산권 가져가고 하면
우리 지역에 어느 것부터 예산을 투입할 거 이런 거 전부 다 요거 작업해야 돼. 요걸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예요? 전부 다 갈등과 싸움밖에 없어요. 남는 게. 자, 그래서 요 부분인데 이게 좀 보시면요.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은 1대1로 한 것보다는 집단 토의예요. 집단 토의. 그룹 토의. 그룹 토의인데 여기서 뭐냐면 이 퍼실리테이션은 쉽게 촉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촉진한다는 뜻인데 뭐를 촉진하냐면 문제 해결을 촉진하든가 의사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요걸 이제 일반 우리 회의나 워크숍하고 똑같다고 할 때 그건 아니고요. 많이 달라요. 요거는 처음부터 이제 프로세스를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주제가 나오면요. 주제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우리 회의할 때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자,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 맞는 참여자를 골라야 되고 참여자 수준에 맞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쓰는 기법을 거기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달라지죠. 주제가 달라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끼리 환경 문제를 다루자. 토의가 안 되는 거죠. 환경 잘 모르시잖아요. 생활환경 정도 알지만 뭐 토양이나 기후나 뭐 그에 대해서 뭐 물이나 이런 거 잘 다 모르시니까 토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시 주제가 달라지면 참여자가 달라지는 거고 참여자가 완벽해지면 그 수준에 맞는 프로세스와 기법과 도구와 양식 이런 거를 그때 써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걸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실행까지 해서 합의를 만들어 주는 건데 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요. 회의가 있다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다른 집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똑같이 생각하면 굳이 회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집에 가시면 회의 별로 안 하시죠? 회의합니까? 집에서 잘? 잘 안 하세요. 왜? 우리는 클 때부터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해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니까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부부가 꼭 같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회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회의가 있다라는 말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해관계자가 그런 뜻이고, 그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놔두고 일을 진행하면 계속 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끄집어낼 거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일정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생각들을 조율을 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쓰는 기법과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법과 도구를 잘 갖고 있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을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는 항시 회의가 있다는 말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 생각을 어떻게 잘 끄집어내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분류하고 잘 평가를 해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만들 거냐가 핵심이다. 자, 그런데 이 합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사결정 방식 중에 제일 좋은 걸 뭐라고 해요? 다수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를 다수결로 하면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중에. 자, 보십시오. 100명이 투표했어요. 51표, 49표. 59표가 승자죠. 자, 승자가 그럼 패자 허용할까요? 안 합니다. 왜? 내가 2표로 겨우 이겼어.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싹을 잘라줘야 돼. 예? 다음에 또 하려면. 자, 패자는 승자 따라와요? 지원해줘요? 안 해주죠. 억울하게 2표로 졌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어떻게 상처를 내고 긋고 그냥 엎은거방 해야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제일 좋은 건 만장일치입니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만장일치. 그래서 합의적 수준의 의사결정해라. 그럼 합의적 수준은 뭐냐? 최소한 7, 80%가 오케이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는 반대를 하지 않는 수준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대자가. 그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합의적 수준의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7, 80% 정도의 찬성을 얻고 나머지 20% 정도는 반대를 하지 않는 수준까지 뭘 한다? 토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퍼실리테이션은 확산과 수렴 당시 뭔가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다시 수렴시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단계별로 항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야 마지막 합의가 쉬워져요. 그 중간에 동의를 안 얻으면 막판에 가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딴지를 건 사람이 있어요. 아까 중간에서 그거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기회를 못 얻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단계별 동의와 마지막
마지막에 합의를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요. 항시 단계와 프로세스가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구와 기법이 있습니다. 도구와 기법이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퍼실리테이션을 잘 하면 항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여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동의를 확보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선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촌 마을 같은 데 가면 잘하는 데를 가면 항시 이렇게 해요. 자, 뭔가 이슈 있으면 딱 모여서 자, 의견들 다 내시고 다 됩니다. 잘 돼요, 요즘은. 훈련이 돼가지고 오히려 도시가 안 돼요, 도시가. 막 서로 싸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방법이 다 있는데 뭐 이제 많이 아시는 방법 중에 뭐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실 거예요. 브레인스토밍도 잘 하시면 괜찮은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생겨가지고 계속 막 10분 이야기 해버리거나 말하라고 말도 안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말하고 또 뒷땅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이제 갈등을 사전에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갈등은요 일단 발생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갈등 예방이 가장 좋은 거고 갈등이 발생해버리면 논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때는 감정 관리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감정. 그러니까 예방할 때는 오케이 했으면 되는데 이게 갈등이 생겨버리면 이런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아 좋아 오케이. 근데 나 싫어 이런 식이에요. 싫다고 이제 하는 건 전부 다 감정 문제거든요. 감정이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의 기법을 통해서 앞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리더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기 자격 과정이에요. 사실은 자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뭐냐면 기본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 기술은 뭐냐면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술이에요. 질문 기술, 듣는 기술, 분위기를 업시키는 기술, 그 다음에 기록 기술, 그 다음에 관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준비라든가 프로세스, 뭐 목적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획을 할 때 저걸 반드시 보고 기획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건 뭐냐면 단계죠, 프로세스. 그러니까 도입하고 아이디어 내고 분류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고 이런 거예요. 자, 이 질문 하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정답을 잘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번 질문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질문을 좋게 할 때하고 다르게 할 때, 또는 멋있게 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 달라요. 답이 실질적으로. 자, 이제 이거 할 때 신부 이야기 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신부 이야기가 있어요. 두 신부가 담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언쟁이 붙었어요. 이게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언쟁이 붙었습니다. 둘이 싸워도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피워도 된다. 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싸우니까 안 되겠다. 걔 주교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한 친구가 갑니다. 가서 물어봐요. 주교님,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교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상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주교님도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한다. 그래? 너 어떻게 물어봤니?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되냐고 물어봤어. 그래? 내가 가서 물어볼게. 다시 갑니다.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교님한테. 주교님, 제가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안 웃으신 분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이번에 가신 분은 주교님, 담배를 피우면서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기도는 아무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죠? 네. 똑같이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다 말만 바꾼 거지. 네?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되냐 물어본 거고 전 사람은. 후 사람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답이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질문할 때 알게 될 때 이제 개방형으로 해야 됩니다. 개방형이 뭐죠? 답이 없는 거죠. 여러 개 중에 고르는 거 하는 거고 폐쇄형은 네, 아니요, 두 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이들 키울 때 처음부터 전부 폐쇄형으로 질문해요. 잘 키운 거 보세요. 지금 어린 주부들 이렇게 물어봐요.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숙제 다 했지? 그 애가 생각 요거만 하면 이지선다해. 둘 중에 하나 그런 연습을 해요. 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3
사지선다. 네 중에 하나 부르는 연습도 시켜. 열심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오지선다에 뭐 칠지선다에 뒤에 고르기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고르는 것만 연습을 시키는 거야. 열심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인교육 가서 가끔 뭐 질문하면요. 강사님 보기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아니 인생이 보기로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항시 육하원칙 형태로 해서 개방형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얘들아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물어보셔야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그냥 예스노로 그냥 답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런 측면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지금 이제 각 프로세스 단계별로 쓰는 기법들이 있어요. 이 기법은 전 세계적으로 약 450여 가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브레인스토밍, 뭐 브레인라이팅, 뭐 마인드맵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그건 아이디어 내는 방식이고 분류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PC본부터 시작해서 로직들이 뭐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들을 도구를 상용해 가면서 계속 동의와 그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합의가 이루어지면요. 대신 이제 문제가 많이 개선이 된다는 측면이고 제가 몇 가지만 쭉 보여드릴게요. 뭐 기업은 이건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업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지금 이쪽입니다. 농촌 마을 발전, 도시 재생 이쪽이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워낙 갈등이 많으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예. 그 다음에 뭐 정부정책 수립할 때 이거 지금 아마 행안부 쪽인데 제도를 만들 때 책상 앞에서 만들지 마십시오. 이해관계자를 다 모아놓고 계속 단계별로 설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쓸모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 다문화 쪽인데요. 우리 여기 다문화 선생님들 계시죠? 이 다문화 가서 퍼실리테이션 하면 다문화 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가셔야 돼요. 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보면 말을 알아듣는데 조성으로 보면 모르니까 그렇게 또 나라별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9개 나라에서 왔는데요. 다른 게 사람이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게. 말 틀리지, 뭐 생각 틀리지, 나라 틀리지, 뭐 다 틀려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분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끼면요. 그렇게 얘기를 보듬고 강의를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담을 아이들 쓰시는 거고 대학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교수님들 뭐 그다음에 그 직원들 간에 알력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서울시 2030이라고 해서 모든 구청이 2030년 도시계획을 만들 때 이제 이왕들 다 불렀죠. 주민자 직원부터 다 불러서 하는데 처음에 잘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시면 저희가 그냥 잣대 그어서 여기 그냥 개발해버리고 이거 폐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시기 마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못 알아보겠다. 그렇게 하니까 예, 이거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구청 구단위로 동단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재래시장 활성화, 6차선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이거 가서 하시면요 아이들이 너무 잘 됩니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참 그다. 그러니까 답이 현장에 있다는 게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 폭력이 없어진지 다 알아요. 한 3시간 정도 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저희가 국내에서는 제일 크게 봤는데 800명을 데리고 해봤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2~3명씩 나오라 그래가지고 지역 연계 사업들을 개발할 때 쓰는 방식.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 네. 그 다음에 가족 공동, 가족 회의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있고.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환경부의 조직 설계를 한 6시간에 걸쳐서 장관님부터 차관님, 부장, 소속기관장 100명 딱 모아놓고 상로 호텔에서 바로 해요. 군인별로 10개 딱 만들어서 퍼실리티 들어가고 뭐 과장 이상이고 뭐 소속기관장이니까 다 알죠. 국가까지 설계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쫙 붙여놓고 발표시키고 그 중에 좋은 거 5개 부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하나씩 장단점만 계속 포인시켜요. 그래서 3개 딱 만들어서 장관님께 딱 드리면 장관님이 이 안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도 말이 없죠. 참여를 했으니까. 그죠? 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대부분 마칠 거고요.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참여를 안 시키면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자격 과정이고요. 지금 이거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격을 따놓으시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협회 회장을 전 회장을 맡았다가 요즘은 임직센터장만 맡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